자식을 살리려던 그 수술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간이식 수술이 있던 날 밤, 이지혁은 병원 복도에 서서 몇 번이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지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전 간이식 최종 판정이 떨어졌을 때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은호야, 진짜 괜찮겠어? 정순이는 종이를 손에 쥔 채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술 설명서와 동의서, 그리고 위험이라는 단어가 빼곡히 적힌 안내문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나 건강하잖아. 검사에서도 괜찮다 그랬고. 간도 다시 자란다잖아. 엄마가 더 걱정이야. 순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나? 정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를 찾아온 이유가 후원하는 아이를 돕고 싶어서 같은 예쁜 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순이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난임 진단서와 출생신고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박진석 이름이 적힌 서류, 병원 로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날짜. 출생의 비밀 같은 건 드라마에나 있는 줄 알았지. 순이는 허탈하게 웃다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술 당일 복도 반대편에는 지강호가 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 괜찮을 거야. 요즘 수술 얼마나 잘하는데. 지강호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일부러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허락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허락 안 했으면 누나가 엄마 몰래 했을걸. 지강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는 원래 그런 애잖아.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 모두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집도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이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여러 번 숙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혁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과 함께 아주 이상한 생각에 스쳤습니다. 살았다. 근데 진짜 이게 끝일까? 놀랍게도 그 불길한 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지혁이 한숨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고성이가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고성이는 집도이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짧은 대답이 끝났을 때 고성이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습니다. 지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게 저 사람에겐 기쁜 일일까? 아니면 다음 수를 쓸 수 있다는 뜻일까? 고성이는 순이와 지혁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은호 무사하다니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혁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빚을 갚을 시간표를 머릿속에서 다시 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병원 기록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금 특이합니다. 서류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 가능성 매우 높음. 박진석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여러 번 짚어보았습니다. 은호 그리고 우진. 오래전 죽은 아들의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박진석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고성이가 임신 사실을 알렸던 날 갑자기 바뀐 병원, 지워진 기록, 출산 후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몇 달. 모든 퍼즐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가? 내 아들을 살리려고 또 다른 아이를 버린 건가?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의 간을 떼어주고 있는 건가? 박진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사기인지 죄인지 운명인지 대체 뭐라고 해야 하지?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조용한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웹툰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직도 그쯤에서 못 벗어난 거야? 고성이는 딸을 재벌가 며느리감으로 키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나에게는 약혼까지 정해두었습니다. AP그룹 3세와의 결혼. 이미 양가 어른들끼리 술잔까지 오간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영나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 없어. 그 말 이후로 모녀 사이에는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영나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영나 씨,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런 거 사람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영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으로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벌가 딸도 아니고 미래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한 사람. 그래서 영나는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진짜로 해보고 싶어.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대신 혼자는 말고. 그 대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며칠 후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간호사에게 은호의 상태를 들을 때마다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정순이는 매일같이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내가 남의 집 피를 안고 있는 줄도 모르고 20해를 키웠구나. 그래도 내 딸 맞지? 피가 어떻든 나한텐 내 딸이지. 박진석은 서재와 병원을 오가며 마음속에서 수십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성이를 고발해야 하나? 아니면 이 비밀을 가진 채 그냥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나? 그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고성이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사람 있어. 처리해. 깔끔하게. 고성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아니라 거래를 마친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지원만 없으면 영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럼 그 아이도 나도 모두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인지 그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평소처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영나였습니다. 영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지금 어디예요? 혹시 길에서 조심 좀 해요. 영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의 전화를 우연히 엿듣고 손이 덜덜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왜 그렇게 떨려? 무슨 일인데? 그 순간 뒤에서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원이 몸을 돌리는 순간 검은 오토바이가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 뒤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거 일부러인가? 지원은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지원이 서 있던 자리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대로 크게 치일 뻔한 거리였습니다. 아, 뭐야? 지원이 소리쳤지만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제발 말해봐요. 전화기 너머에서 영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괜찮아. 근데 이거 이상하다. 영나야, 솔직히 말해.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결심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 그거 우리 엄마가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성이는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못하면 주변을 치면 돼.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이야. 김다정, 그리고 조옥래. 사고처럼 보여야 해. 알겠지? 이번에는 타깃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의 엄마 김다정, 그리고 할머니 조옥래였습니다. 지역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두 사람이
단지 누군가의 경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다정과 조옥래는 오랜만에 단둘이 외출을 했습니다. 다정아, 이런 날이 또 있네. 나이 드니까 며느리랑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겁나더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런 시간이 제일 좋은데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검은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김다정이 놀라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SUV는 그대로 택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옆에서 튀어나와 SUV 옆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쾅! 택시는 큰 충돌을 피했지만 차체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조옥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허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또 겪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역이 전화를 받았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요? 예. 고의로 차량을 돌진시킨 정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시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앞에 선 지역은 유리창 너머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사람. 고성기였습니다. 지역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은호 친모 그리고 성재의 새어머니,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성재야, 너희 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저 사람. 지혁은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은호 친모잖아. 왜 저 여자가 여기 앉아 있어? 박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혁아, 사실 저 사람이 우리 새엄마야. 그 말은 지혁의 가슴을 한 번 더 깊게 찔렀습니다. 새엄마?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신 분이야. 나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지금은 모르겠어.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겹쳤습니다. 은호의 수술, 가족을 노린 사고, 자꾸만 흔들리는 박성재의 얼굴, 그리고 서재에 혼자 앉아있던 박진석의 뒷모습. 그럼 이 모든 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네? 과연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누구부터 먼저 무너질까요? 취조실 안에서 형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성애 씨, 이 통화 본인 맞습니까? 태블릿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사람 있어. 처리해. 깔끔하게. 다음 타깃은 김다정과 조옥래야. 알겠지?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통화 전부 녹음돼 있고 실행범들도 이미 잡혔습니다. 모두 고성애 씨 지시였다고 자백했어요. 고성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려고. 형사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사람이 남의 엄마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말에 고성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말로 정리되어 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살인 미수, 지시, 교통사고 위장. 그동안 머릿속에서는 그저 처리, 정리 같은 단어로 포장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박진석은 경찰서 복도 한쪽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사가 내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출생 관련 의혹. 박진석은 펜을 쥔 손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투자 실패, 회사 자금 구멍, 재단 비리 의혹. 이미 여러 사기에 휘말려 있으면서도 가정만은 지키고 싶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내를 지킬 것인가,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박진석은 천천히 서명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이혼 서류보다 먼저일 줄은 몰랐네. 그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는 순이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순이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호를 도구로 쓰려 했던 사람, 사고를 꾸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순이는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너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했어. 은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날 살렸어. 처음에도 지금도. 그 사람은 날 살리려 한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날 쓴 거야. 그건 엄마 잘못 아니야.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힐 만큼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내 출생 얘기 내가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는데.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피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피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웃으면 좋고 울면 가슴이 찢어지는 게 그게 엄마지 뭐. 그 말에 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도 그래.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나한텐 엄마가 하나야.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복잡한 싸움과 비난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닥치더라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조용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지? 사실은 내가 내 친아버지다라고. 내 쌍둥이 동생은 내 손으로 그렇게 떠나보냈다라고. 그는 도저히 입을 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들어가요.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아니면 또 평생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평소에 그랬잖아요. 사업은 타이밍이라고. 가족도 똑같아요. 박진석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런 생각에 스쳤습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그래도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곳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지. 문이 조금 열리려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조금만 더 와주셔야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박진석은 멈춰 섰습니다. 문은 아주 조금 열렸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순이는 그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문을 다시 살짝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과연 박진석은 끝내 진실을 말하게 될까요? 은호와 지혁 그리고 영란은 이 거대한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성이는 감옥에 갇힌 뒤 또 어떤 비밀을 꺼내 가족들을 흔들려 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감옥에 간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다시 불려나간 박진석은 조사실 의자에 앉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서류 위로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 통화 기록들 대부분 재단 계좌와 연결돼 있습니다. 간 이식 대기자 명단, 후원 아동 명단,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름들. 지은호 씨 이름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재단 실무는 전부 집사람이 맡아서. 형사는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습니까? 후원 명목으로 거액이 움직이고 그 돈으로 개인 병원 수술과 투자금을 메웠다는 사실까지도요. 투자금? 그제야 박진석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 수 없이 메워졌던 구멍들, 잘 될 거라며 막연히 믿었던 투자들, 괜찮다 다 내가 알아서 했다던 고성이의 말. 그 돈이 재단에서 나온 거였나? 그리고 그 재단이 은호와 우진 같은 아이들의 이름을 팔아서 만든 돈이었다고.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부부싸움이나 집안 문제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후원금을 빙자한 사기는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20여 년 동안 쌓아온 재벌가의 체면, 명예, 이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눈 감은 대가를 아이들이 대신 치르는 거구나. 그 시각 병원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은 며칠 새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오늘은 좀 힘들다. 나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알아. 근데 오늘이 아니면 못할 말 같아서.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많이 엉망이야. 아버지는 투자 실패한 거 재단 돈에서 메우려 했고 새 엄마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어. 이혼하면 빈손으로 쫓겨날까봐 더 깊이 파고든 거야. 그 와중에 은우 누나, 너희 가족, 지원 형까지 다 엮여버렸고. 지역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 우리 집도 사정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온 거냐? 성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미안하다고 똑바로 말하려고 온 거야. 우리 집 욕심 때문에 내 가족이 죽을 뻔했잖아. 지혁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너희 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질문에 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오래전부터. 단지 이 정도일 줄 몰랐을 뿐이야. 재단 돈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 보고 그냥 돈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할 줄은 나도.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겁났어. 아버지가 또 쓰러질까봐, 집안이 한 번에 무너질까봐. 그래서 눈 감았어. 그 눈 감은 결과가 내 엄마랑 할머니한테 간 거고. 지혁은 손톱이 손바닥을 찌를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다가도 성재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져 있는 걸 보니 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내 친구 맞나? 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질문이네. 그래도 맞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제대로 사과하려고 온 거야. 그 말에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뜬 뒤엔 차갑지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내 집이 숨기려 했던 거 내 입으로 닦아. 고성이가 한 짓도 재단 비리도 투자 사기도 나한테 하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게 먼저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도망 안 갈게. 이번에는 내 가족부터 고발할 거야. 이 말은 성재에게도 일종의 이혼 선언이었습니다. 피는 이어져 있어도 더 이상 같은 편으로 서 있지 않겠다는 선언. 며칠 뒤 고성이는 구속 상태로 첫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절대 인정하지 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버텨라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온 고성이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 재단 후원금 횡령, 사기 모두 부인하시겠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고성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고성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단 홍보 영상 속에서 웃고 있던 아이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온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지은호. 나는 누구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 자리에 앉았던 거지. 형사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간 이식 수술 과정에서 지은호 씨가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니라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고성이는 그제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살고 싶었어요. 처음엔 진짜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게 싫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사랑도 아니었고 모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자리, 내 이름, 내 삶. 그걸 지키려고 남의 아이까지 끌어다 쓴 거예요. 그 고백은 변명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빈틈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의 고백.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고성희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나는 끝까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방법이 틀렸어도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동정을 얻고 싶은 말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영란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자신이 그동안 몰래 연재해온 웹툰의 계약서였습니다. 아빠, 이거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박진석은 여러 날 밤을 새운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다. 운전기사 지원이 도와줬다는 것도, 너한테 투자해준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아빠 화났어요? 박진석은 이상하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아빠가 진작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다. 너는 뭘 하고 싶냐고. 근데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우리 집에 도움이 될지만 생각했어. 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 엄마랑 싸우기 싫었어요. 근데 지환 오빠까지 치려고 하는 거 보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영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이 너무 잔인했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고발한 거냐? 영란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탐정이 알려줬다. 고성희가 잡힌데 내 진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넌 내 나름대로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게 엄마에겐 칼이 됐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구명줄이었을 거다. 그 말에 영란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 엄마 미워하지는 말아요. 제발. 박진석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 실망하는 거다. 난 지금 너 엄마한테 너무 많이 실망했다. 근데 미워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 포옹은 오래 걸렸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젖어갈 만큼 오랫동안. 지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혁이 그를 불렀습니다. 지원 씨. 지원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지혁 씨 장모님이랑 할머님은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일은 피했어요. 근데 그쪽도 이제 조심해야 할 겁니다.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맞았죠? 이젠 어디서 누가 뒤를 치고 올지 모르겠네요. 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나 씨 계속 만날 겁니까? 그 질문에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도망 안 갈 겁니다. 솔직히 무섭긴 해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뼈저리게 봤으니까. 그래도 영나 씨를 두고 도망가면 평생 제 자신을 못 볼 것 같아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 묘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죄를 지은 만큼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면서 상처난 사람들 옆을 지키겠다고 말해주는구나. 지원 씨. 네. 제발 둘이서 버티다가 지치면 나한테도 연락해요. 나도 누군가한텐 친구 하나쯤은 돼줄 수 있을 거니까. 지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사위 될 사람 같네. 알겠습니다. 지혁 씨. 이상하게 이런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둘은 서로를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이상한 동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느 늦은 밤, 병실 안에는 은호와 순이 그리고 지역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 씨. 응. 나 이제 예전처럼 못 살 것 같아. 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어디 또 불편한 데 있어?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 말고 마음이. 나 내가 누구 딸인지 피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텐 죄책감이고 누군가한텐 약점이잖아. 순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텐 감사한 선물이야. 누가 뭐라 하든 그건 안 변해. 지혁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너 살아있어서 나 아직도 매일 혼나고 있다. 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언제 혼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도 10번씩 생각해.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도 되나? 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해도 되나? 그래서 요즘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게 다 은호 씨 때문이야. 그 말에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응. 내가 웃으면 나도 살고 싶어지고, 내가 울면 내가 너무 싫어지고. 지혁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내 옆에 서기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빚도 많고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회사도 간신히 버티는 중이고.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내 옆에 당당히 서보고 싶다. 너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 고백은 사랑 고백이면서도 삶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피가 어디서 왔든 누구 집 딸이든 이렇게 내 딸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병실 안에는 잠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과는 전혀 다른 시간. 누군가는 감옥에서 울고 누군가는 서재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세 사람은 아주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YL재단 후원금 횡령 및 사기 의혹, 박진석 회장 검찰 수사 확대.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떴습니다. 출생 비밀 후원 아동 명단 조작 의혹까지 가족 모두의 진실 드러나나? 순이는 TV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 사람 박 회장 아니야? 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은호는 화면에서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출생 비밀.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YL재단이 과거 특정 병원과 결탁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들 또는 기록이 불분명한 아기들의 이름을 후원 명단에 올려 허위로 후원금을 받아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쌍둥이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집으로 입양 위탁된 의혹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쌍둥이. 오진. 그리고 나. 지혁이 옆에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은호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수록 더 쫓아오네. 내가 똑바로 확인하고 싶어. 내가 누구 딸이었고 누구 동생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엄마를 더 꽉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영나의 선택, 성재의 선택, 박진석의 선택, 지혁의 선택, 지원의 선택. 각자의 선택이 서로를 어떻게 끌어당기고 밀어냈는지 이제야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고성이. 그녀가 끝까지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가족들의 운명은 또 한 번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고성이는 법정에서 어떤 말을 꺼낼까요? 박진석은 진실을 말하는 대신 또 다른 거짓말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혁과 은호 그리고 영란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